감정을 세 번이나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따로 공식이 없다. 페르소나와의 대화에서 이를 분명하게 짚었다.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개념은 적절치 않습니다. 어떤지라도 이런 개념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혐오, 기쁨, 놀라움, 슬픔 같은 개념 모든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며 분노도 마찬가지다. 뭉크의 그림 절규에 입을 크게 벌린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수평선에는 흔히 말하는 붉은 빛이 감돌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 붉은 빛 안에는 메리노 레드와 퍼플, 펄 핑크, 짙은 주황과 테라코타 티티안 같은 색이 빼어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것이다. 분노에도 붉은색만큼 다양한 색이 깃들어 있다. 때로는 급한 성격이나 격정, 광분과 같은 형태의 불타는 붉은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적대감이나 불쾌감, 우울감과 같은 어두운 색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나는 화가 난다라는 문장은 하늘이 불타라는 묘사만큼 단순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감정 쪼개기란 당신이 느끼는 것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앞의 그래프로 되돌아가서 분노의 여러 색깔을 들여다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빨간색이 수십 개의 색을 포괄하는 용어인 것처럼 분노 또한 사분면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하나의 점이 아니라 수십 개의 점을 감싸는 우상과 같은 개념이다. 우리가 다양한 언어로 존재하는 분노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분노의 색조가 거의 무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노의 색조가 무한하다. 다양하다. 높은 흥분, 기분 나쁨, 기분 좋음, 낮은 흥분, 급한 성미, 크게 동요, 낮은 동요, 분노, 노발대발, 원망, 심으로, 진리처야, 불쾌감, 분노, 언쟁, 경로. 자, 이렇게 인도는 분노라는 감정의 다양함을 보여주는 보물상자와 같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언어학 교수인 아비제트 폴은 나에게 말 그대로 가지 한 조각이 펄펄 끓는 기름에 빠지는 순간 가도 같은 분노의 형태에 대해서 묘사해 주었다. 그것은 우리를 순간적으로 뚜껑 열리게 하는 어떤 일을 경험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또한 인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눈앞이 하얘질 정도의 열기를 경험하는 상태를 오비만이라고 부른다. 그 상태에서는 누군가를 죽이면서도 동시에 무한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어렸을 때 동생이 나를 지그지그될 정도로 짜증나게 했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어쩌면 오비만이라고 부를 수 있을 듯하다. 그 순간에 나는 입에 거품을 물었지만 동시에 동생에 대한 사랑을 느꼈다. 폴 교수와 대화하기 전에 이 상관된 느낌을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했었다. 이것은 감정 쪼개기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감정을 묘사하는데 오로지 환희에 찬 상태와 엉망진창인 상태 이 두 가지 범주만 있다고 상상하라고 제안한다. 한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의 상태는 오직 이처럼 흙벽의 뚜렷이 대조되는 감정으로만 구분할 수 있다. 한 연구에서 베럿 교수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더 효율적인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분노와 같은 하나의 영혼은 종종 수치심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무력감과 같은 다양한 감정의 요소를 숨겨두고 있다. 나는 화가 났어라고 생각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노로 끌어올라서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듯한 감정이 아니라 약간 시무룩하거나 살짝 부끄러움을 느끼는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감정적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분노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찾는 것이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감정을 세분화할 수 있다. 이는 62개의 미국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이 된다. 매주 30분씩 진행되는 훈련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도록 교육받았다. 이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훈련받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학교와 학교 성적이 둘 다 향상되었다. 아이들은 감정 세계를 표현하는 새로운 단어를 머리와 함께 배웠고 이것만으로도 세상을 향해 보다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었다. 2012년 한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에 이름을 붙인 사람이 정확하게 느끼지 않은 사람보다 자극을 덜 받으며 공격이 덜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 우울증이나 사회성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것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다. 색의 미세한 차이를 느끼고 색을 다루는 법을 스스로 깨우쳐가는 화가처럼 우리도 분노의 팔레트에 이름을 붙이고 다양성을 채워갈 수 있다. 아는 오히려 늘려간다면 우리의 분노 스펙트럼 내의 미묘한 차이를 헤아리는 데 힘이 될 것이다. 자신이 느끼는 진정한 감정을 책이나 시에서 우연히 발견할 수 있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 베럿 교수는 작가 제프리 유제니디스가 쓴 퓰리처상을 받은 소설 미들섹스를 추천하는데 그 속에는 중년에 시작되는 거울에 대한 증오나 상상 속의 인물과 잠자리를 할 때 실망감 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식당에 대해서 느끼는 슬픔과 같은 멋진 표현이 등장한다. 자신만의 언어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노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가 있다. 분노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 화난 상대방과 공감하고 그들의 감정에 반응하는 일도 더 쉬워진다. 달래고 협상하고 논쟁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그저 먼저 도망가는 것이 나을까? 누군가가 내 눈앞에서 인도식의 기름에 튀겨지는 가지와 같은 분노를 보인다면 나는 어찌해야 할지를 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분노는 솟구치자마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느낀다면 이제 나는 비만이라는 단어로 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다. 때로는 사랑과 분노가 뒤섞인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분노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닫고 좀 더 차분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면에 싸웠거나 모욕을 당했다고 느껴서 며칠 동안 울분이 쌓여 있다면 나는 이 분노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분노의 뉘앙스를 알아채고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더 많이 할수록 우리는 자신과 타인 안의 분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분노에 대해 말하는 법은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또 다른 장점이 있다. 억제된 분노는 대인관계에서 모래알과 같은 작용을 한다. 당신은 감정을 숨기는 데 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숨기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은 공기 속에서 미묘한 무언가를 느낄 것이다. 혹시 무슨 문제 있니? 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 당신이 내 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언제나 당신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나는 정말 짜증이나 솔직하게 대답하는 대신에 아니 아무 일도 없어 라는 대답으로 갈등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억눌려 있던 분노가 수동 공격성으로 바뀌기도 한다. 상대방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도록 침묵을 체벌처럼 이용하거나 저런 섞인 말을 하거나 칭찬 속에 뼈 있는 말을 숨겨두기도 한다. 건강하게 분노를 다스린 데는 내적 외적 방식이 두루 작용해야 한다. 당연히 균형이 중요하다. 올바른 방법을 찾으면 우리는 잘 알려진 카타르시스 이론을 깨부숴야 한다. 카타르시스는 그리스어로 정화를 의미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분노를 생생히 표출해야 한다. 또한 분노를 끌어올려야 한다. 베를린에서 분노를 마음껏 드러내라고 만든 크래시룸이라는 공간이 있다. 179유로만 있으면 완벽하게 갖춰진 방안의 가구를 망치와 도끼로 산산조각 낼 수 있다. 멋진 생각이 아닌가? 하지만 이것이 화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착각이다. 오하이오州立대학교 브래드 부시먼 교수는
수년간 분노와 공격성을 연구했다. 실험을 위해서 부심한 교수는 학생들에게 짧은 에세이를 쓰게 하고 그것을 동료 학생들이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는 항상 똑같았다. 최악의 부정적인 평가였다. 비문이 많고 구조가 음성한 나쁜 글이라고 평가한 후 다음과 같은 글을 쓰게 했다. 내가 읽은 글 중에서 최악입니다. 화가 나기에 충분한 평가였지만 잠시 후에 다시 실험을 위한 시간으로 넘어간다. 학생들은 무작위로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그룹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다른 두 그룹에게는 펀치볼을 주고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중에 한 그룹에게는 가성의 평가자를 상정하며 펀치볼을 치라고 요청했다. 이후에 자, 모든 학생이 분노를 느끼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이들에게 가성의 평가자의 귀에 꽂은 이어폰에 불쾌할 정도로 큰 소리의 음악이 흘러나오게 함으로써 복사할 기회를 주었다. 실험 결과 분노를 가장 강하고 공격적으로 표출할 대상자는 평가자에게 공격을 가한다고 생각하고 펀치볼을 쳤던 이들이었다. 이들은 불쾌한 소음을 태냥코 크게 틀었고 가장 큰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마치 타는 벌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부심은 교수가 나에게 설명했다. 화가 났을 때 발로 차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퍼부으면 기분이 나아지죠. 실험 대상 학생 중에서 75% 이상이 펀치볼 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것을 말했다. 그럼에도 부스맨 교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했다. 베개를 치거나 멍청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사람들은 특히 더 흥분해서 휩싸인다. 이러한 충동에 굴러가는 사람은 단지 점점 혈압을 끌어올려서 스스로를 분노에 휩싸이게 할 뿐이다. 흥분 상태는 신체가 에너지 수준을 유지할 힘이 없을 때에만 줄어든다. 숲속에서 조깅을 하거나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계속해 더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지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 과정에서 공격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부터 흥분을 차단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 때는 완전히 지칠 때까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심은 교수는 경고한다. 언어로든 육체로든 공격성을 통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은 오히려 분노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 대신에 바깥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스스로를 상황과 정신적으로 분리하면 도움이 된다. 천장에 앉아서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 모두를 내려다보는 파리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2012년에 한 실험을 통해서 연구되었다. 이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들은 특히 까다로운 실험을 치르는 도중에 거듭 자극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 이들은 거의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더 큰 소리로 답을 말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고단한 시간이 지나고 실험 대상자의 일부는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다시 돌아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마치 천장에 앉은 파리처럼 멀리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라는 주문이었다. 이때 정신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이른바 자신으로부터의 거리가 작용했다. 이를 수행한 실험 대상자들은 다른 대조군에 비해서 분노 공격성이 한결 줄어들었다. 연구팀은 이런 연습이 실험 대상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멀리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큰 그림을 보게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이미 두려움에서 다루었듯이 제퍼슨의 제안처럼 숫자를 세거나 소음을 벗고 깊은 곳까지 들이마시거나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나의 분노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손 안에 아니면 배에 혹은 등에 있는 걸까? 앞바닥에 굳어있는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 이러한 전략은 극단적인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도 유용하다. 오늘 나는 짜증을 매우 쉽게 내며 자신을 비롯해서 누구도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믿던 나의 동료를 회상한다. 내 눈에 그는 항상 화가 나 있는 듯이 보였다. 밝은 빨간색의 분노였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도 그 색의 미묘한 차이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분노는 억제되어야 하는 무언가가 였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서 감정적이기 방식으로 그의 분노를 돌이켜보자 내 눈에는 그 다양한 색깔이 들어왔다. 나는 이제 그의 분노 이면에 종종 무언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확신한다. 또 어떤 순간에 분노는 수치스러움에 가까웠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이 드러난 반응이었다. 분노는 항상 최대 흥분, 그 이상이며 극도로 부정적인 감정이다. 그리고 여기에 간디가 손자 아론에게 이야기한 분노의 장점이 있다. 수십 년 동안 유색 인종들은 자신들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위험하다고 여겨서 분노와 화를 억제해 왔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한계를 넘은 붉은 선을 상징했다. 그의 수십만 명의 사람을 전 세계의 거리로 내모은 것은 분노였다. 구조적인 인종차별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 폭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불의에 싸워야 한다는 것을 분노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이는 우리 모두의 개인적이고도 사소한 문제에 해당한다. 배우자에게 화가 나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는 표시다. 분노는 무심함의 정반대이다. 분노는 무심함의 정반대이다. 그렇네요. 더 많은 사람이 감정적이게 기세를 익힌다면 거친 갈등은 줄어들고 상대의 말에 더 자주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분노라는 감정은 그다지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의 도움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간디는 아슈람에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다. 분노란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정의롭지 않은지 구별할 수 있게 몰아붙이는 에너지란다. 분노가 없다면 우리는 문제를 똑바로 직시할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거야. 분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해결을 향한 첫 걸음이다. 분노. 라는 의미가